자, 5주차 수업에서는 지금 자유지상주의의 도덕적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1차 시 수업에선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개인으로서 갖게 되는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걸 절대적인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지닌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공리주의자들에게 반대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공리주의자들은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같은 이런 기본권을 희생하면서 사회 전체의 행복과 공리를 극대화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해야 된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에서는 사회 전체의 행복과 공리,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수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 전체의 공리나 행복, 또는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사회 전체의 복지,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나 권리가 이용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온정주의적인 간섭을 해나가려는 어떤 법률 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자기 재량의 영역에 맡겨야 될 부분들을 또 법률로 의무화한다거나 또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조세 정책, 특히 이제 부자들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 이런 조세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자유지상주의자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미니멈 스테이트, 최소 국가의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 말하자면 야경 국가, 경찰 국가처럼 사회의 치안과 그 국가의 평화적인 질서를 유지해주는 수준에서 각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계약을 국가가 관리해주고 그 계약의 불이행자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벌금이라든가 이런 처벌을 하고, 그렇게 또 더 나아가서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축적한 재산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그 재산권을 개인이 철저하게 보호 속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의 질서와 법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최소 국가를 그들의 이상적인 그 국가관으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최소 국가의 국가론, 정부의 역할을 이제 최소한도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보려는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로버트 노직은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1974년에 이 책, 아나키, 스테이트 앤드 유토피아라는 책을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 철학자가 되었어요.
이 책에서 로버트 노직은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동료 교수로 있었던, 우리가 한 2주 후에 다룰 그 철학자이긴 합니다만, 존 롤즈라고 하는 사회 정의론이라는 그 책을 출간해낸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존 롤스의 입장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의 입장에 이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철학자가 바로 이 로버트 노직이었고, 바로 그 책이 아나키 스테이트 앤드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죠.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부제가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이런 부제목을 달아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로버트 노직은 이제 1938년에 태어나서 2002년까지 살았었죠. 근데 이분은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나키, 우리가 흔히 무정부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아나키의, 무정부주의의 입장은 반대해요. 그렇지만 로버트 노직은 뭐냐, 국가의 또는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그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죠. 그래서 로버트 노직이 이제 대표적으로 정립한 게 우리가 앞에서 미리 살펴본 최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노직이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는 최소 국가, 미니멈 스테이트의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노직의 이런 입장을 우리는 자유 경쟁 시장을 지지하는 자유시장의 철학이다라고 따로 우리가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참여하는 수요자든 또는 시장의 공급자든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제 재화를 사고 파는 그런 자유 계약과 자유 경쟁,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나 국가는 관리해주고 거기에 최소한의 개입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로버트 노직의 그런 이제 자유시장의 철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로버트 노직이 주장하는 자유시장의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좀 간추려 봤어요. 자, 뭐냐?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광범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아주 강력한 것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이상의 것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간섭하거나 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래서 개인의 권리는 전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역할, 그런 기능만을 하는, 그래서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로버트 노직의 이제 국가관은 최소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국가는 뭐냐? 사람들의 개인의 권리, 기본권을 행사하면서 자유롭게 행사해가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계약을 국가는 뭐냐? 최소 국가는 집행하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또 치안과 국방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계약하고 또는 계약을 통해서 자기의 기대 이익을 충족시켜 가도록 단지 어떤 무력적인 행위, 그다음 도적질, 절도, 그다음에 사기꾼 이런 사람들만 막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최소 국가에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좀 지난 1차 시에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최소 국가의 국가론이면서 동시에 자유 경쟁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철학적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국가, 경제적으로 자유 경쟁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최소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직의 자유시장의 철학, 최소 국가론은 결국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노직은 자유 경쟁 시장 속에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 이것이 밑바탕이 되는 사회생활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의를 논하려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그럼 결국 소유물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누군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그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거.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그들의 소유물과 재산들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이냐. 이것이 정의의 제1차적인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직이 자유시장의 철학적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고 최소 국가론을 이제 주장한 철학자인 만큼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불가피하게 정부는 둘 수밖에 없죠.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정부주의자는 없을 무, 정부니까 정부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로버트 노직은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최소 국가의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은 뭐냐?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이제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소득 재분배 그런 것들은 결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개인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지켜주기는커녕 그걸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사회적인 복지나 또는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분배해 주겠다라고 나서는 건 개인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직의 이런 정의론은 우리가 이렇게도 부릅니다. 노직의 정의론은 뭐냐? 소유권을 중심에 놓는 정의론이다. 이렇게 소유권적 정의론이다. 그러니까 노직에서 정의라는 것은 소유권을 항상 어떻게 확립해 줄 것이냐, 어떻게 소유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 이 문제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직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 또는 시장 경제 원리 이런 것에 철저하게 이제 밑바탕에 깔면서 그 속에서 개인이 취득한 소유한 소유물들, 그 재산들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보장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 소유권은 절대 국가라 하더라도 정부나 어떤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의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직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결국 개인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취득되거나 이전되는 그런 절차를 명시하는 원칙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개인의 여기 권리라는 것도 사실상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권리인 거죠. 시장에서 자유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중심에 놓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어떤 그 거래되는 재화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해주고 그와 함께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제 노직의 주된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직이 말하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소유권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노직이 말하는 소유권적 정의로는 재화의 정당한 소유 자격을 정의라고 규정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누가 가질 자격이 있느냐,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in Holdings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소유물도 홀딩스, 어떤 걸 가질 그 인타이틀먼트, 자격 이론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것이어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그 자격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바로 노직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직의 소유권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이 놓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뭐냐? 이 맨 처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누가 가져야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가방부터 뭐 필기구, 공책,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런 책,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게 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돼서 두 가지 초점이 놓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맨 처음 누구의 것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과연 내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맨 처음에 어떤 물건이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정될 수 있을 때 뭐냐? 그 사람의 것이 되려면 거기에 정의의 원리에 맞도록 그 재화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노직에 앞서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17세기 때에 영국의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죠. 존 로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논이나 밭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개간을 해서 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땅덩어리들이 누구의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거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럼 누가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존 로크가 자기가 이 아무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이 땅에 가서 뭘 합니까? 이 땅을 개간하거나 이 땅에 농사를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건 뭐죠? 그 사람의 노동이 그 토지에 결합이 된 거죠. 적어도 그 땅에 노동을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이 가서 이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자연의 산물인 이 토지에 대해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누가 최초로 정당한 방식으로 이게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이 땅을 가서 갈았다. 내가 힘들여서 내 노동을 들여서 이 땅에 곡식을 재배했다. 그래서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초로 이 땅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렇죠? 왜? 이 사람은 자기의 노동을 거기다 들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초기 소유물을 취득할 때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맨 처음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당성을 물어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합법적으로 또는 정당한 방식으로 맨 처음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뭐냐? 그 물건은 그 사람의 것이다. 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소유물에 과연 정의로웠느냐? 처음에 취득할 때, 처음에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도적질한 사람이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걸 소유권이 있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걸 도둑질해 간 사람은 이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던 어떤 재화든 이게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걸 맨 처음 내가 취득하게 된 경로에서 그게 정의롭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 옷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필기구들 또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래, 내가 시장에서 내 돈을 들여서 이 물건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내가 구입했다. 그렇죠? 원래 이 물건을 생산한 사람들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장에서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정당한 가격을 내가 지불하고 내가 그만큼 해당하는 돈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고 내가 구입을 했다. 이건 정당한 합법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라고 이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하자가 없다면 일단 패스 된다는 거죠. 이건 소유권의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우린 소유물을 이전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에 가지고 있는 용돈들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준 돈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이거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원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소유의 돈인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에게 너 용돈으로 이거 줄게라고 하면서 건네준 거죠. 그건 뭐라고 우리가 이전해 준 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당신들의 것이었던 돈을 자녀인 나에게 너 가져라고 준 것이죠. 이렇게 정당하게 본인이 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녀인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용돈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용돈을 받은 아들이나 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이거 역시 정당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이전할 때 정의의 원리에 맞도록,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이겠죠. 보장되는 방식. 이게 뭐예요?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자발적이라면 이건 정의의 원리에 맞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재화를 취득한 사람, 건네받은 사람은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유물 이전에 구현된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전해준, 건네준 선물로 돈을 버는 경우에도 소유물의 이전에 따른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의 원리에 맞지 않게 누군가가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또는 폭력을 써서 어쩔 수 없이 원래의 소유자가 넘겨준 돈, 이런 것들은 뭐죠? 거기 강압이 들어갔고 폭력이 개입됐기 때문에 정의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 것 말고 그 원래의 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또는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줬을 경우에 그 넘겨받은 사람은 그 소유물을 이전받은 방식으로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로운 소유권의 확립이 이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 노직이 볼 때는 이런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화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소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그렇다면 이 소유권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그 소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재화의 전부나 일부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원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화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방식에 따른 분배는 그 결과가 평등한 상태로 나타나든 아주 불평등한 상태를 보이든 모두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사를 설립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서서 열어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엄청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가 돈을 버는 방식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소유권적 정의의 원리를 어긴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빌 게이츠는 자유 경쟁 사회, 시장에서 시장의 거래 방식에 맞게 자기는 그 소프트웨어를 생산해가지고 그 소비자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빌 게이츠는 엄청난 부자고 또 많은 사람들은 뭐죠? 그 외 못지않게 이제 재산이 적어요. 이런 결과, 그 결과만 놓으면 불평등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다 이 정의가 실현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불평등한 재산의 분배 상태를 두고 그건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모두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 결과를 국가가 나서서 너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으로 좀 내라.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로버트 노직의 이 소유권적 정의론의 입장이에요. 왜? 이 처음 빌 게이츠가 MS 소프트웨어사를 그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 때 들어간 돈도 자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번 것도 시장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팔은 결과고, 거기에 이 소유권의 자격에, 소유 자격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번 돈과 그 축적된 재산은 다 소유 자격이 정당한, 그래서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소유권, 재산권은 철저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국가가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자체가 국가가, 정부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결국 그건 뭐냐? 다름 아닌 빌 게이츠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힘으로 억압하거나 간섭하고 빼앗아가는 거고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로버트 노직은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존 로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로버트 노직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고 소유권적 정의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보기로 할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초의 자연 상태는 말하자면 누가 이게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하나의 자연물이에요. 그러니까 땅이겠죠. 이 온 세상에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누군가 맨 처음 가령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신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까지 하나님에서 만드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었겠죠. 그렇지만 신이 하나님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일은 없겠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땅을 이게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땅은 누구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와서 삽으로 땅을 파내고 거기다가 곡식의 씨앗을 재배하고, 그건 뭐죠? 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이 땅에서 와서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노동을 투여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것이 되냐? 이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당하게 이 사람은
자기가 일궈낸 이 토지, 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태가 된 이 부분은 뭐야? 정당하게 자기의 노동을 투여해서 정당한 자기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그 밭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너 이 땅에서 생산해낸 곡식에 얼마만큼을 그 정부의 세금으로 내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왜? 이 사람의 사유재산, 이 사람의 소유권인데, 이 사람의 재산인데 왜 정부는 뭘 했다고 세금을 걷어갑니까? 안 된다는 게 이제 로버트 노직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자격이 확보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사람의 것이 이제 됐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살아가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에요. 이분이 아버지라고 해봅시다. 아들에게 이제 여기서 거두어낸 그 재산을 벌었겠죠. 모았겠죠. 축적한 재산의 얼마를 아들에게 자유롭게, 그래, 야, 아들이야, 너 이 돈 가지고 너 장사해라 라고 하면서 돈을 얼마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서 이제 이건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유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소유권이라는 건 뭐였어요? 처분권까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처분의 자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정당한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줬어. 그걸 우리가 증여라고도 하고 상속했다고도 하죠. 그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우리는 상속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에게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는 걸 우리가 증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여하던 또는 상속했던, 아버지가 아버지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전해 준 거죠. 증여했던, 상속했고 우리가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면 이제 아들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와 국가가 뭐라고 해요? 아들한테, 당신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죠? 증여세 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죠? 상속받았잖아요. 그 상속세 내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노직이 보기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은 부당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소유권을 자식에게 일부든 전체든 그냥 자유롭게 아무런 문제 없는 방식으로 넘겨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증여세를 내라 또는 상속세를 내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부당한 일이다 라고 보는 게 로버트 노직의 최소국가론의 입장이고, 이게 바로 자유시장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 서로 부자관계라고 하는 특수관계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런 과정을 용인하는 게 자유로운 경쟁 시장인 거죠. 이런 거래를 그냥 거저 주는 것도 하나의 거래 방식이고, 돈을 받고 건네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거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정당한 방식의 소유 자격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여세든 상속세든 이런 것들은 부당한 일이다. 그건 바로 국가가 아버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핵심 개념과 이제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기 소유라는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런 관점이죠. 아까 봤듯이, 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범위라고 한다면,
이게 나예요. 나의 노동이 신체적인 노동이나 정신적인 노동이 투여되는 부분이 이만큼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노동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생산물이 나오죠. 이 생산물은 누구 것이냐? 결국은 나로부터 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노동이 투여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전체적으로 나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내 생명과 내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투여됐거나 노동이 투여된 그 모든 결과물들은 누구 것이어야 되느냐? 결국 다 내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의론이고 그게 바로 그들은 자기 소유관념이에요. 뭐냐? 나는 나의 것이다.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신체도 내 모든 생명 활동도 또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또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발휘된 모든 결과물들도 다 나의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런 관념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나는 나 외에 국가라든가 정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누구한테 속하냐? 나 자신에게 속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자기 소유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희생해야 되느냐?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나 자신에 속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발휘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이 자기 소유 관념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정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공권력을 행사해서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나는 내 몸, 내 삶, 나라고 하는 인간을 내가 소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나를 막을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임 안 했다고 뭐 국가가 나서서 중국 같은 데는 요즘 이제 그게 해제가 됐지만 한 가정에서 한 자녀만 낳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한 자녀, 두 자녀를 가지면 이제 뭔가 벌금을 매기거나 또 국가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은 그랬죠. 옛날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으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저출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아이를 많이 가지라고 출산 장려금을 주는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일을 뭐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도는 되는데 그런 행위를 뭔가 규제하거나 어떤 법률로서 처벌하고 벌금을 매기거나 강요하는 방식의 의무화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가령 낙태에 대해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여성이 그 임신부가 결국 아이를 임신한 상태는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성의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신체, 여성의 신체는 그 여성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여성의 뜻과 달리 그 정부나 국가가 어떤 법률이나 또는 의무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결정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기 소유 관념이고 이 자기 소유 관념에 기대어서 뭐냐?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이
처분의 문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권리를 일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나 국가라도 간섭하고 거기에 개입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가령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간통이나 매춘이나 동성애 이런 건 처벌하는 법을 정부나 국가가 만들면 안 돼요. 의회가, 국회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성적인 행위와 관련돼선 성인들이라면 이 성인들의 자유로운 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기소유관념은 뭐냐? 나와 관련된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시의 이제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주장들을 또 사례를 가지고 좀 검토해 보면서 이들의 주장하는 주장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어떤 다른 반론들이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검토해 보는 시간을 3차 시에 가지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